애플 아이폰 16 플러스의 후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현재 애플 엔트리 아이폰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모델 중 하나죠.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대화면 아이폰 기준을 충족하는 아이폰 플러스와 아이폰 프로맥스 중 기대할 수 있는 옵션이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갖춘 모델이 바로 아이폰 16 플러스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6.7인치 본체 크기를 갖춘 아이폰 일반 모델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을 꼽아보라면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전 모델에 해당하는 아이폰 15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후면 카메라에 있는 부분이 크게 변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가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선보였던 것에 반해 아이폰 16 플러스부터는, 아니 아이폰 16 시리즈 일반 모델부터는 두 개의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위치해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마치 아이폰 12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떠올리기도 하죠. 물론 카메라 사이즈나 기능적인 퀄리티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6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는 이전 모델인 아이폰 15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6.7인치 구색을 갖추었고,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높은 해상도와 넓은 색상 영역을 지원하는 OLED 화면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준에서 상당히 넓은 대화면 환경과 저가형 스마트폰들의 화면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색상 표현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 동영상 스트리밍을 즐기거나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동영상 편집과 같은 생산성 앱을 실행했을 때 여러모로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환경임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디스플레이 제어는 아이폰 15 플러스와 특별히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중 최소 밝기를 1니트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게 변화된 점은 눈에 띕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활용 가치를 갖는지는 매우 다를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분명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게 개선을 준 것으로는 와닿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반, 고급형 모델을 구분짓게 만들던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일반 모델에서도 누려볼 수 있게 됐죠. 다만 일반 모델들은 여전히 화면 재생률을 60Hz 최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특유의 매끄러운 화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16 시리즈에는 무언가 다름이 있기를 기대하셨다면 이것은 분명 아쉬울 일이라 생각합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120Hz 재생률은 역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아이폰 프로를 경험해본 분들에게 다시 일반 아이폰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역체감이 무엇보다 큰 만큼 애초에 일반 아이폰을 주로 사용해 왔다면 둘 사이의 상대적인 체감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이폰 16 플러스는 누구에게나 라기보다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미지원에 상대적으로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일반 아이폰 사용자층에게 더 큰 화면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브랜드 유일 선택지가 아닐까 합니다. 한번 구매해 최대한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아이폰 프로맥스를 선택한다면 단연 베스트가 되겠지만, 엔트리 아이폰을 사용해온 유저에게 그것은 기본 금액부터 저장 공간 선택에 따라 더욱 격차가 커지는 금액까지 모두 감안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할 일이라 생각도 됩니다. 참고로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서 이와 같은 대화면을 갖춘 프로맥스를 선택하려 한다면 16 플러스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60만원 이상을 추가 지불하게 됩니다. 아이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면 재생률을 이유로 일반 아이폰을 외면하지는 않을 테니 아마 애플에서도 이렇게 아이폰 프로가 아닌 일반 아이폰 모델에 대화면 모델을 추가하지 않았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편 후면 카메라는 48메가픽셀 화소 광각 카메라가 메인이고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시중의 여느 엔트리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화질로 주간이나 야간, 실내외 여러 환경에서 더 나은 품질의 사진, 동영상 결과를 얻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 배춤 모드가 촬영 옵션에 기본 포함되어 있고,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도 더 넓은 화각으로 근접 촬영이 가능하게 만든 구색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48메가픽셀 화소 촬영을 위해서는 카메라 앱 설정이 필요하고 가장 기본 배율 촬영에서만 적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본 배율 설정에서 근접해 촬영을 한다거나 2배줌 메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초광각 카메라로 모드를 바꿔준다면 12메가픽셀 화소 포맷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8메가픽셀 화소 포맷을 유지한 상태로 촬영을 이어가고 싶다면 근접 촬영을 배제하거나 일정 거리로 접근해 촬영할 때 접사 촬영을 위해 카메라가 울트라 와이드로 전환되는 메뉴를 제한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용도에서 동영상 촬영은 최대 4K 60프레임 포맷을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4K 시네마틱 촬영이 가능한 점, 흔들림 보정 기술이 적용되는 것 정도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야간에 특히 도드라지는 렌즈 플레어 현상은 여전히 아쉽지만 이 부분을 제외했을 때 대부분 요긴한 카메라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하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아이폰 프로를 선택했을 때 더 많은 카메라 종류,
더 다양하고 디테일한 카메라 촬영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일반 아이폰과 아이폰 프로 사이에 기본 카메라 구조 그리고 옵션 활용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카메라 사용 환경을 기대한다면 초광각 카메라까지 48메가픽셀 재현을 겸비한 아이폰 16 프로 또는 프로 맥스를 선택하는 게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디자인 면에서 측면 액션 버튼과 카메라 컨트롤이 추가된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액션 버튼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인터페이스로 원하는 기능을 지정해 일종의 단축 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쓰느냐는 개인의 영역이겠지만 이전과 달리 프로가 아닌 일반 아이폰에서도 이 액션 버튼이 기본 제공된다는 것은 분명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카메라 컨트롤이라 불리는 버튼은 말 그대로 아이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세부적인 촬영 옵션을 간단한 동작으로 변화를 줄 수 있게 해주는 구색입니다. 제공 옵션 각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카메라 컨트롤 메뉴로 한데 모아 전용 버튼을 이용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조작하도록 만든 인터페이스가 새롭다 하겠습니다. 퀵 메뉴로 제공하는 노출이나 심도 조절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톤을 변화시켜 더 짙게 또는 화사하게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스타일의 메뉴가 제공하는 프리셋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스타일을 우선 적용한 뒤 세부 메뉴에 있는 톤을 조절하는 게 아닌 카메라 컨트롤 퀵 메뉴에 톤 설정을 다이렉트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노출을 조작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대비 화면을 연출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요. 다만 이제 이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보다 결과물이 상당히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 설정이 정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톤뿐만 아니라 노출, 스타일 등 되게 그러하겠죠. 사실 보통은 이마저도 조작하지 않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새로운 기능으로 소개되는 것에 관심이 생겨 이 카메라 컨트롤 메뉴 조작을 시도해 보는 경우라면 분명 조금 더 감각적인, 다르게 말하자면 개성이 담긴 사진, 동영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할 점이라면 이 버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끝의 힘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간혹 힘 조절이 잘못되면 메뉴를 선택하기도 전에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러니하게도 카메라 촬영용 버튼으로 의외의 만족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립에 따라 위치가 다소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서 실제 메뉴를 조작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메뉴 사이를 이동하거나 조작하는 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 버튼은 적응의 시간이 꽤나 필요한 인터페이스라는 말인데요. 상대적으로 회전 상태에서 나름 괜찮은 동선을 갖게 만든 듯 하지만 이 역시 마냥 편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능적으로는 분명 좋은 요소들이 모여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직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진 뒤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 역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플러스에는 애플의 고성능 최신 칩이 탑재됐습니다. 벤치마크 결과에서 각각 상위 스코어를 기록 중이고 안정성 역시 준수한 편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할 여러분이 이 뛰어난 성능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빠르고 쾌적한 퍼포먼스에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은 다를 수 있더라도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이죠. 또한 이 칩은 카메라 촬영을 할 때에도 이전 모델보다 더 나은 품질의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후처리 개념에서요. 아무튼 제 경우 게임보다는 동영상 편집 앱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10분 안팎의 4K 동영상 두세 개 정도의 레이어를 쌓고 여기에 간단한 오버레이 타이틀을 더하는 정도의 편집에서 다분히 쾌적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처리를 맡기더라도 큰 과부하 없이 결과물을 돌려주지 않을까 싶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와닿고요. 또한 이러한 편집 과정에서 발열 역시 불편함을 주는 수준으로 체감되지 않았다는 게 플러스 요소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신 아이폰이 제공하는 성능 모두를 온전히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때에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프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만든 칩은 추후 애플 AI 활용을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다시피 애플 AI는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말이죠. 미국 내에서도 업데이트를 예정해 둔 상태이고 한국의 경우 정식 지원 여부가 아직 미정입니다. 제품을 알리는 과정에 꽤나 임팩트 있는 요소임에도 실제 지원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누려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아쉽습니다. 뭐랄까요? 애플 아이폰을 선호해서 최신 모델인 16 시리즈를 선택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애플 AI의 시작점에 있는 모델이라는 이유로 16 시리즈를 선택하려 한다면 글쎄요.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것을 더 추천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아이폰 16 플러스에는 스마트폰 기준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원상 이 배터리는 동영상 스트리밍 시청 최대 24시간이 가능하다 소개가 되는데, 참고로 같은 조건의 15 플러스의 연속 사용 시간은 최대 20시간입니다. 실제 한 예로 최대 밝기 100% 고정 5시간 정도 유튜브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했을 때 용량 86%에서 시작한 배터리 수치는 42%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에서는 제원에 표시된 시간보다 배터리 0%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건 아마 최대 밝기를 100%로 고정해 놓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자동 밝기 또는 비교적 낮은 화면 밝기 환경에서는 이보다 분명 더 긴 연속 사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다분히 넉넉한 배터리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와닿습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고 웹서핑이나 SNS, 동영상 시청 또는 편집 정도로 하는 제 수준에서는 특히 그렇다 여겨지고요. 이보다는 사실 아이폰 15 플러스 때와 마찬가지로 충전에 쓰이는 하단 USB 포트가 여전히 USB 2.0 버전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아이폰 역시 꾸준히 세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매 아이폰 시리즈가 그러하듯이 아이폰 프로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아이폰 플러스 모델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꽤나 매력적인 모델이라 생각해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합니다. 아이폰 16 플러스의 사용 후기였습니다.